네, 오늘 어느 날 고민 많은 주니어 개발자가 찾아왔다 2탄 주니어 시절의 성장과 고민들 발표를 맡은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팬미팅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오늘 제 발표는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들 이런 것들 그냥 하는 거여서 우선 뭐 저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저는 이제 SI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바 학원 강사 등등을 거치고 이제 최근에는 우한 형제들에서 기술 이사로 일하다가 이제 지금은 개발자를 위한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런에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자바, 스프링, JPA 같은 이제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버 백엔드 기술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7만 누적 수강생으로 국내 개발 분야에서 전체 1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타 강사로가 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수강생의 힘인가 봐요. 네, 작년보다 분위기가 더 좋네요. 오늘은 먼저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짧게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성장을 위한 3가지 정도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취업과 이직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나서 어떤 조직 안에서 회사 안에서의 성장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먼저 제 이야기를 하나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제 저는 이제 SI부터 시작해서 뭐 카카오, SK플레인 그리고 이제 우한 형제들에서 이제 기술 이사까지 다양한 개발 커리어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발자를 위한 교육자의 길을 이제 선택을 했죠. 최근에 몇 달 전에.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들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했는지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개발 이야기니까 또 들어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이제 먼저 JPA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 10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3년 정도 아니면 또는 그 전으로 이제 가서 보면은 제 기억에 이제 당시에 우리가 백엔드 개발을 할 때는 국내에서는 대부분 스프링과 마이바티스라는 2가지 기술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표를 보시면은 대충 그때는 국내에서 마이바티스라는 기술이 한 95% 정도고 JP는 사실 5%인데 사실 5%도 안 됐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근데 반대로 해외에서는 마이바티스라는 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스프링과 기술 조합을 해서 백엔드 기술을 쓸 때, 데이터 접근 기술을 쓸 때 JPA라는 기술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는 스프링과 마이바티스 조합이 아니라 스프링과 JPA 조합을 대부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제 10몇 년 전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왜 꼭 기존 방식으로 다들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JPA를 사용하면은 항상 똑같은 SQL을 매번 작성해야 되는 반복이 줄어들고 그래서 개발에 대한 생산성도 올라가고 훨씬 편한데 왜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교육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이거를 제대로 배울 책이나 강의 자료 같은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JPA를 제가 사용을 하려면 항상 팀에서 교육을 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팀이 바뀌거나 조직이 바뀌고 제가 다른 회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새로운 팀이나 환경에 가면 또 이 JPA 기술을 쓰려면 제가 또 처음부터 다 밑바닥에서 다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다른 곳에서 사실 일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이 기술을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당시에는 이제 책이 좋았으니까 이제 뭐 강의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럼 책을 쓰자라고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이제 PPT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빨간색이 마이바티스에 대한 점유율이고요. 이제 파란색이 JPA인데 보시면은 이 JPA에 대한 구글 트렌드 검색에서의 점유율이 거의 2015년도까지 완전 밑바닥을 깝니다. 근데 2015년 모 개발자의 JPA 책이 이제 출간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떡상하기 시작합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2019년 6월에 인프런의 JPA 강의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들이 이제 점점 쌓여가면서 사람들도 JPA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2022년에는 국내 JPA 점유율이 마이바티스를 넘어서게 됩니다. 제가 옛날부터 한 2010년, 2020년대, 2021년 되면 넘어갈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2022년 돼서 이제 넘어갔네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국내 개발 환경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고 또 개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또 인프런에 대한 강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인프런을 시작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자바 계열의 어떤 백엔드 개발자들에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자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HTTP, 스프링, 뭐 JPA 이런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들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업계의 표준 기술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기술의 기본기를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무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팀에 있는 주니어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상 이제 일을 해보면 이런 거에 대한 기본기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 이제 막 고민 상담을 해오죠. 어떤 기술을 공부해야 돼요 하면은 이제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결국 다시 여러분 돌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바, DB, HTTP, 스프링, JPA 같은 기술을 진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 이거를 진짜 제대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막 이런 조언들을 해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 뭔가 공부하려고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이제 너무 쉬운 책이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게시판 만들기 수준에 계속 겉핥기를 하는 거고, 또 너무 어려운 책이나 강의들은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너무 깊이 있게 파가지고 이게 뭔가 공부하는 사람들 약간 지치고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답답함을 느끼고, 그러면 실무에 꼭 필요한 뭔가 핵심을 좀 찝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일단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니어 개발자들이 성장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여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한 형제들을 처음 갔을 때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당시에는 어떤 PHP를 쓰신 엔지니어분들을 자바 계열로 바꾸는 그런 일들도 이제 본인들이 직업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도우기 위한 강의들도 했었고, 또 그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이제 자바 스프링 JPA 같은 것들을 제가 직접 다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막 쫙 교육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교육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한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실무에서 일하는 개발자라면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이제 온라인 강의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금방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4년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4년에 걸쳐서 이제 스프링과 JPA 로드맵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제 기대보다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2년 만에 개발 분야 전체에서 수강생 1위가 되고 소위 말하는 1타 강사가 돼버린 거죠. 이제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네,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네. 이제 생각해보면 사실 개발자들은 다들 학습에 대한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어떤 방향이 있는 강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제 강의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제 자랑인데 되게 덤덤하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아무튼 제 강점이 아무래도 제가 어떤 굉장히 다양한 실무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학원 강사를 해본 경험들,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해본 경험들,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제가 주변에서 이제 들었던 것 중에 영환님의 강점은 되게 어려운 것들을,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내용을 기획자도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준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설명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아무래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제 자랑이 계속 나오니까 그냥 그 마음을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주니어 때 이제 개발자를 했던 분들이 이제 다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그 개발 리더분들을 만나면 이제 제 또래 분들이 다 커서 이제 다 제 나이,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소위 뭐 네카르쿠베급 회사들의 개발 리더들 많이 하고 계세요. 뭐 팀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뭐 임원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면접도 하고 개발 팀장도 하고 하는 거죠. 이제 그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해주세요. 뭐냐면은 요즘에 지원하는 개발자들을 보면은 이제 스프링이나 JPI 같은 기술들에서 기본기가 되게 잘 다져져 있대요.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 영환이 강의를 잘 듣더라. 그리고 스프링이나 같은 기술들을 잘 알고 들어온대요, 이제 신입분들이. 그래서 신입의 수준이 많이 좀 올라간 것 같다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 팀의 주니어들을 보면은 대부분 영환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네가 밥을 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주니어 개발자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시니어분들은. 근데 그냥 영환이 강의를 추천해 준다 덕분에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강의를 한 것 덕분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업계 전반적인 어떤 그 수준이 올라갔고, 그리고 개발자 교육에 대한 부담이 덜었다는 점에서 되게 그런 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예상을 못한 부분인데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 제 강의가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가 아니었어요. 실무자들을 위한 주니어 엔지니어를 주로 타겟으로 해서 이제 준비한 강의들이었는데, 이제 우테코나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나 그리고 IT 학원을 포함한 취업 준비생분들이 강의를 진짜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럴까 이제 결국 생각을 계속 해보면은,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실 실무에 필요한 기본기가 있는 분들 되게 뽑고 싶어요. 그래야 이분들이 이렇게 빨리 실무에 투입해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강의가 실무 위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또 얘기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비전공자여서 개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영환이 강의를 듣고 이제 네카르쿠베에 합격했어요. 네, 굉장히 마케팅 문구 같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들으면 사람으로서의 되게 큰 보람을 느껴요. 누구 한 인간이 뭔가 도전해서 이 친구는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겠죠. 우리가 이 단순한 한 줄에 볼 수 없는 이 친구의 정말 수개월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은 거죠. 어쨌든 그래도 그 친구가 그 노력에서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참 제 이야기 같은데, SI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개발자 그만둘까 생각도 했는데,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환님 강의를 듣고 이제 길이 보였다. 그래서 열심히 로드맵 듣고 준비해서 자기가 가고 싶던 중견기업에 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되게 작은 회사에서 사수가 없었는데, 저도 사실 작은 회사들 많이 다녀봐서 사수가 없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영환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지 이제 본인이 길을 찾았다라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고졸 출신으로 진짜 어렵게, 뭐 유튜브에서 제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어렵게 개발자로 취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니어 시절에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삶에 정말 짙은 안개가 끼인 것 같아 먹먹함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뭐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해서 뭐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 참 누군가의 나의 개발의 방향을 잡아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인지 제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이제 삶이 변하고 또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느낀 보람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 1년 정도 고민을 했어요. 진짜 내가 제대로 그러면 교육을 해볼까? 강의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까? 왜냐하면 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강의에 집중을 하는 게 어쨌든 업계 전체 퀄리티가 높아질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오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되게 고민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우한 형제들에서 이제 기술 이사로 일하면서 이제 구성원들이랑 이 서비스를 만드는 게 사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제가 운이 좋게도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그 회사에서 이제 되게 주도적으로 뭔가 결제, 정산, 주문, 뭐 그리고 이제 뭐 전시, 공통 플랫폼 같은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들도 맡아보고, 또 같이 이 전체 어떤 모노리틱한 서비스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선하는 이런 경험들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사실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이제 사람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가치는 서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좀 나중에는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일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지금 채우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제가 오랜 시간 경험하고 고민한 어떤 수많은 실무 개발 노하우들을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좋은 강의를 만드는 것도 되게 지금 시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음 세대 개발자들이 되게 빠르게 잘 성장을 해서 지금 세대의 개발자들 넘어서 더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개발자분들의 어떤 취업을 돕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바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되게 기본적인 강의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본인들이 다 스스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 커리큘럼들을 완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의 성장을 돕는, 이제 실무 개발자들이 좀 더 크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올라가는 단계에 필요한 그런 강의들이나, 아니면 주니어를 좀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강의들을 더 이제 채워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 시장 전반의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인프런에서 제 강의를 듣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쌓여서 저에게는 또 다른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마치는 분위기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드리는 어떤 조언 이야기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1턴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이직하고 취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공을 하고 나서의 어떤 또 고민들을 또 들어보니까 또 다들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여러분 다 이제 마음에 드는 회사를 갔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진짜 시작이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이야기들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성장하는 데 정말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결국에는 엔지니어들은 기술과 비즈니스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50대 50으로 다 중요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기술인데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질문을 굉장히 잘 뜯어보면 사실 이거거든요. 현재 팀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면 최신에 유행하는 기술들을 공부해야 되냐. 왜냐하면 엔지니어가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세 종류의 개발자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여기 오신 분은 이런 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눈빛들을 보니까. 근데 이제 기술 공부를 안 하는 개발자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고요. 저는 따로 기술 공부를 하지 않아도 팀에서 필요한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팀에 동작하는 코드를 보고 금방 배워서 비슷하게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에서 돌아가는 코드를 보고 이렇게 짜면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냥 모른 채로 이 기술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술을 보고 학습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저도 오랜 동안 개발자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 참 많이 봤는데, 팀에서 동작하는 코드를 보고 이렇게 비슷하게 짜면 되겠구나라는 거는,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그냥 업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슈가 생기면 사실 해결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팀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되게 이분들 보통 주저하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 1년 차의 경험을 10번 반복하는 10년 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 때 정말 경력이 많은 분들 중에 떨어지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한계 많은데 잘 보면은 그냥 웬만한 주니어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비슷한 업무를 그냥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10년 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되게 개발자 커리어에서 되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유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양치를 우리가 10년 동안 하고 양치가 성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엔지니어가 기술 공부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 트렌드를 찍먹하는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은 이제 이 친구는 아직 팀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계속 기술 트렌드를 공부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팀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하드하게 쓰는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막 DB 인덱스 같은 거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성능 이슈를 터뜨리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팀장님 요즘에 코틀린이라는 게 좋다면서. 제가 코틀린 까는 게 절대 아니고 좋아하는데 근데 코틀린 요즘 유행한다더라 하면서 이제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아직 팀에서 사용하는 기술도 잘 이해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새로운 기술 도입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고 여러분 새로운 기술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트렌드를 너무 찍먹하는 친구들은 깊이가 좀 만들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팀 기술을 잘 이해하는 개발자, 당연히 이게 이제 좋은 개발자겠죠. 이제 팀에서 사용하는 기술 역량을 굉장히 잘 쌓아놔요. 우리 팀에서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이 기술을 잘 이해해서 팀 업무를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자신감이 있으면 업무도 보통 잘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팀에서 기술 이슈가 생겼을 때 이 친구들은 미리미리 다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원인인 것 같아 하고 이게 탁탁 파악해서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계속해서 조직에서의 어떤 신뢰와 기술 포인트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팀에서 점점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평가와 연봉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팀에서 신뢰도가 올라가고 기술 포인트가 획득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뭔가 이 친구가 이런 거 우리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코틀린 한번 도입해봅시다라고 해도 이 친구들은 혁신을 하고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팀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학습하는 거에 이제 강점 중에는 동기부여, 학습 사이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되면 사실 동기부여가 잘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당장 내일 모레 시험 쳐야 돼요. 그러면 왠지 막 공부가 잘 돼가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되다 유튜브 보고 막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당장 실제 어떤 기술을 써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보통 더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팀에서 당장 사용하는 기술은 보통 어쨌든 내가 실제 되게 와닿아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되게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학습하기 되게 좋고요. 근데 학습 사이클 관점에서도 여러분 이제 단순히 강의를 듣는 거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책이나 강의를 듣는 걸 보는 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어딘가에서 사용을 해봐야 돼요. 내가 배운 거를.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실무에 쓰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토익 프로젝트를 하든 해서 뭔가 밑바닥부터 내가 만들어보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진짜 내게 되고 그게 이제 체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고 근데 내가 공부한 게 실무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 개발자의 스프링 MVC에 뭘 배웠어요. 근데 실무에 갔더니 이거 옛날 방식으로 하네. 내가 더 좋은 방식으로 바꿔봐야지.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내가 실무에서 하다가 또 실무에 관련된 걸 하다가 또 실무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고민했던 게 이런 더 좋은 방법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고 또 하면서 이런 좋은 사이클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이게 바로 이론과 실습의 완벽한 조화를 하죠. 제가 보는 대부분의 굉장히 잘하는 주니어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주니어 엔지니어들은 이 사이클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팀에 대한 기술을 먼저 학습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깊이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업계의 메인 기술들을 학습하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팀이 되게 옛날의 기술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업계에 보통 뭐 노드 업계도 있고 자바 업계도 있고 여러 업계들이 있죠. 보면 메인스트림으로 사용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에서도 미래에 사용할 가능성도 높고 내가 이직을 해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팀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업계의 메인 기술들을 본인의 팀의 미래와 또 본인의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학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이나 최신 기술들을 학습하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팀에서 마이바티스라는 기술을 아직도 사용한다고 하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다 파본 다음에 그 다음에 JPA 같은 기술을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팀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야 돼요. 그러면서 먼저 이걸 확실하게 내 걸로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레디스나 노에스큐엘 같은 다른 기술들을 쭉쭉쭉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학습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 기술을 업무에 사용할 줄 안다고 그 기술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1년 차의 경험을 10번 반복하는 거,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기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깊이 있게 학습을 하고 그 기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해당 기술을 사용해서 내가 뭔가 밑바닥부터 스스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뭔가 이 기술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기술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다른 기술 대비 어떤 장점이 있고 등등 매우 생소하게 이 깊이 있게 기술을 파는 것, 그래서 이 탄탄한 기반 지식을 기반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예시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경기와 훈련인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 기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인데,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이제 운동 선수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이분이 경기에 계속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실력이 조금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이 과연 굉장히 실력이 점점점 늘 수 있을까요? 그냥 본인이 쌓아놨던 거 가지고 계속 경기를 뛰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개발자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 선수가 꾸준히 훈련을 하지 않고 경기만 뛰는 거랑 우리가 그냥 단순히 회사 업무에서 내가 아는 업무 지식으로만 일을 하는 거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회사 업무 외에 본인이 스스로 훈련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거를 꾸준하게 만들어내셔야 그게 훈련한 거 에너지를 가지고 또 회사에서 더 성장한 단계로 업무들을 할 수 있고 이 사이클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경기와 훈련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기술이 50이라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50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주니어 시대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개발자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통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주니어 시절에 많아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제가 주니어 시절에 가장 후회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집어보라면, 제 개발 인생에 제일 후회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하나 집어보라면, 제가 주니어 시절에 되게 큰 조직에서 큰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가 뭔가 퍼즐의 조각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체 그림이 아무래도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망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망하는 건데, 개발자는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발자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닌가? 비즈니스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되게 기술 위주로 많이 공부하고 팠었어요. 그래서 이제 팀에서 하는 비즈니스에 크게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제 보통 기술에 많은 이제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이제 대부분 알 텐데 이게 나구나. 기술에 열정이 많은 주니어 개발자들이 이런 실수를 이제 많이 합니다. 이제 저는 이거를 정말 후회를 많이 했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내가 전체 판이 안 그려지니까 되게 큰 일을 잘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조건 비즈니스 먼저 이해하고 정리하도록 노력을 해서 그게 제가 크게 성장하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기술을 학습하는 시간을 들이는 만큼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코드를 작성하는가? 저는 이 질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그냥 왜라는 그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이게 그냥 월급이 내가 코드 몇 줄 짜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고객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게 다 월급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결국은 내가 왜 코드를 작성하지라고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다 비즈니스 때문이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하는 원천 소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된 코드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개발자가 비즈니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개발자가 비즈니스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비즈니스와 개발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큰 지도를 그려야 돼요. 이 지도를 그리냐 못 그리냐에 따라서 회사에서 좋은 시니어가 될 수 있냐 없냐로 갈리게 돼요.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백지에서 뭔가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95% 정도의 확률로 항상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메인터넌스할 확률이 높아요. 완전히 밑바닥부터 내가 설계를 한다? 그거는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을 할 경우는 또 많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 큰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내야 돼요. 그래야 비즈니스가 뭔가 변경됐을 때도 내가 지도의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큰 지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참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럼 신입분들, 이제 뭐 새로 이직하신 분들 처음에 뭘 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무조건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일단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연결시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로 내가 뭔가,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굉장히 큰 조직에 뭔가 이직을 해서 들어갔어요. 드디어 내가 꿈에 그래도 회사에 들어갔어 라고 이제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그 기술에 대한 거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의 관점으로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알아야 돼요. 뭐 기획자를 국어 삼든 팀장님한테 계속 물어보든 그거에 대한 문서도 보고 하면서 다각적으로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비즈니스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팁인데, 여러분 그 팀에 가면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어드민이라는 게 보통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 내부에서 개발자들을 위한 어드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있어요. 그 사용자들이 하는 보통 매니저 프로그램 관리 툴이라고 있거든요. 사용자들이 뭔가 관리하는 툴이 있거든요. 사용자들이 쓰는 관리 툴이 있는데 그 툴의 기능들 다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제 사용자 유저 플로우 있죠. 유저들을 쓰는 기능 그걸 다 써보세요. 그렇게 이 팀에서 만든 모든 피처를 다 써보세요. 그거 여러분 솔직히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냥 마음 못 가면 일주일도 안 걸려요. 보통 하루 이틀이면 다 되는 경우도 많고 그걸 다 써보세요. 왜냐? 내가 개발자잖아요. 그 기능 다 써보면 이렇게 연결돼 있고 나서 머릿속에 대충 다다다 그려지거든요. 이 그림을 딱 그리면 일단 이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게 보통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업무를 맡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그 기능들을 써보고 요만큼만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그럼 계속 그렇게 일을 하면 퍼즐의 조각으로서 살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뭔가 개발자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뭔가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러면 약간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개발자가 맞나 안 맞나. 이게 왜냐면 이 정도 얻으면 다 써보가면 누군가 다 개발해놓고 이 기능이 대충 같이 연결되는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이 감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흐리멍텅하지만 약간의 청사진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그 단계에서 이제 뭘 하냐면 이게 실제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뭐 머릿속으로 그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툴을 쓰든 뭘 하든 아니면 회사에 위키가 있으면 그걸 쓰든 아니면 종이에 그리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려내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프로세스. 데이터는 핵심 테이블 또는 엔티티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 엔티티 같은 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엔티티들이나 테이블도 쭉 정리하겠죠. ERD들. 그리고 이게 1대1, 1대 다 관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팀의 테이블이 정말 수십 개가 넘어가고 어쩌면은 뭐 100개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라도 정말 핵심이 되는 테이블과 엔티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들을 정리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거기에 에너지를 부어서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필드들을 정리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주문 시스템이라 그러면 주문의 상태들이 있겠죠. 주문했다, 취소했다 이런 상태 필드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 잘못하면 그냥 돈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쭉 다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참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하면 팀에서도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팀에서도 문서화도 이제 최신화할 수도 있고요. 본인도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데이터에 대한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팀의 메인 비즈니스들이 있잖아요. 뭐 주문 시스템이면 주문, 승인, 취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럼 이걸 했을 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컴포넌트들을 호출하고 뭐 결제 시스템 호출하고 막 저기 API 호출하고 막 이런 것들의 흐름을 다 그린 다음에 그리고 어떤 핵심 데이터들 어떤 테이블에 들어가는구나라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전체 흐름도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기준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해야 이제 머릿속에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겹쳐지면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고 그게 테이블과 프로세스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바로 이게 개발자가 비즈니스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큰 지도를 머릿속에 만들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의 개발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약한 개발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큰 그림에서 전체 상황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스템 되게 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리고 작업의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당연히 파악하기 어렵고 요구사항을 뭔가 중요한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뭔가 했을 때 이거 구멍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메인 업무가 있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영향 범위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조직 안에서 사실 이분들께 더 큰 업무를 맡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점점점 서브 업무를 맡기게 돼요. 크게 이슈가 안 생기는 것들. 그래서 뭔가 이런 분이 사실 혁신적인 업무를 한다 그래도 전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되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도 자신감이 줄어들겠죠. 이게 안타깝게도 개발을 정말 잘하는 분들 중에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이제 되게 안 좋은 예인데 이제 이분 되게 개발을 잘하는 분이세요. 근데 새로운 조직에 왔어요. 근데 왔더니 기술도 되게 옛날 기술 쓰고 그러면서 막 이거 다 갈아엎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세요. 자, 근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이분이 아무리 기술을 잘해도 이거가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제가 뭐 사실 제 이야기인데 제가 배달의 민족인가 뭔가 처음에 이제 갈 때 보고 거기 이제 보고 이거 거기 이제 이번에 거기 이제 CTO님이 이거 7년 전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딱 보더니 이거 뭐 그냥 대충 리스트 나오고 이거 눌러서 주문하고 끝이네요. 이거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들면 되겠네요.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테이블이 수백 개고 스토프루시가 수천 개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해하면서 이제 그런 전략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즈니스를 잘 이해한 개발자들은 이 지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질문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내가 만든 지도에 전체 살을 붙여서 비즈니스와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뭔가 큰 변경사항이 있어도 이 친구들은 이 영향 범위를 미치면 이거 바꾸면 이거 영향 가는데 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큰 그림으로 어쨌든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키텍처 같은 것들도 향후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친구들은 조직에서도 믿고 점점 더 큰 업무를 맡기고, 이 친구들은 점점 메인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도전적인 업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혁신적인 게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뭔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을 하든 개발을 혁신을 하든 뭔가 조직의 어떤 프로젝트를 혁신을 하든 완전히 새로 갈아엎든 이런 것들을 가능한 친구들은 다 개발과 비즈니스를 두 가지 밸런스 있게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게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우리가 결국 좋은 개발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좋은 시스템을 설계하려면은 여러분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잘 이해를 해야 좋은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키텍처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뭐 요즘에 그 뭐 DDD에 무슨 그 헥사고널 아키텍처 유행한다고 뭐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게 이제 맞는 상황이고 안 맞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선택은 변경 가능성이라는 데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변할지 안 변할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변할 것 같다면 유연 아키텍처를 선택을 하고, 이게 안 변할 거야, 이거 단순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게 유지보수하기 훨씬 좋거든요. 이걸 하려면 여러분 뭘 알아야 될까요?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 내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비즈니스를 알아야 바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키텍처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변경 가능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굉장히 단순한 예를 들면 모 개발자의 스프링을 공부를 했더니 막 DI라는 게 좋다더라 하면서 막 다 추상화하고 다 인터페이스로 도배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변하지도 않을 곳에 과도한 추상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의존성은 줄어들어요. 당연히 유연하게 의존성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모호함이 엄청 증가해요. 여러분 실제 개발할 때 유지보수 하다 보면 인터페이스가 딱 보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머리가 띵하면서 어떤 구현체 쓰지? 그거 찾아야 돼요. 물론 1대1이야 대부분. 그러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막 여러 개의 구현체가 있으면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구현체가 들어가지? 그 런타임에서 그거를 코드를 따라가면서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순간적으로 이게 코드를 그냥 바로 읽으면 될 거를 턱턱턱 막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함이 굉장히 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상화도 비용이에요. 우리가 이 추상화 비용을 넘어서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때 이 추상화를 도입하는 게 굉장히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렸고, 자 그다음 이제 제가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조금 더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로 그 다음은 뭘 하면 좋냐? 그 다음에는 용기와 Y라는 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장을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일단 첫 번째 약간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팀에서 보통 사용하는 기술과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주니어분들 보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일을 조금씩 내가 해나가야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조금씩 용기를 내 가지고 팀에서 중요한 일을 도전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 밑에 팀장님 있고 제가 이제 실장일 때 되게 포텐셜 있는 친구를 한 명 뽑아서 이제 그 팀에 꽂아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지금 당장 잘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포텐셜이 있고 열정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자꾸 어드민이나 리스크 없는 부분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이걸 지켜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왜 이러지? 하고 파봤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침에 데일리 업무를 하는데 여기 다 친구들 열정적인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 팀에. 그래서 그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친구들이 다 중요한 업무를 다 빼가는 거예요, 아침에. 이거 제가 할게요 하고 먼저 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좀 부끄러움 많은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냥 남은 업무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남는 업무들이 됐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팀에서 페어 프로그램을 하기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하루는 그 팀에서 제일 잘하고 제일 도전적인 친구랑 같이 업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도전적인 친구한테 뭘 배웠냐면, 과감하게 업무를 본인이 조금 다 알든 모르든 그래도 본인이 되게 과감하게 메인 업무를 가져가다가 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보고 그 친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도전적 업무를 하는 모습을 배우고 그때부터 본인도 바뀌어서 중요한 업무들을 가져가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그의 그러니까 승급도 하고 지금은 팀의 메인 개발자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죠. 네. 네, 그럼 결국 언제 성장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결국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하던 업무를 넘어설 때,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다른 업무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죠.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업무를 맡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 조직을 맡고 있어서 가지고 뭐 사실은 이 조직이 좀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난 다른 업무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데 이 친구들 되게 그냥 뭐 무덤덤하게 그냥 해볼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업무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술도 바뀌고, 근데 되게 무덤덤하게 가서 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요. 완전히 또 다른 방식에서 또 다른 업무에 대한 도전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컴포트 존을 계속해서 벗어나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은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내가 기술에 대한 역량도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에 대한 기반도 있어야 이런 용기를 냈을 때 제대로 된 업무들을 잘 처리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왜라는 건데요. 저는 삶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본질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항상 어떤 거든지 이게 기술이든 비즈니스든 간에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올바른 대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든 비즈니스든 둘 다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이 기술을 왜 사용해야 되지? 라는 근본 질문들을 항상 해야 돼요. 가장 안 좋은 예제는 위에서 시켜서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본인은 요거는 어떻게든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 왜라는 거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첫 번째 동기부여적인 측면인데 이 일이 어떤 비즈니스 또는 어떤 기술적인 가치를 만들어낼지를 내가 알아야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요즘 세대는 옛날에는 그냥 시켜서 하는 전 약간 낀 세대여서 그런 게 좀 많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동기부여. 그리고 내가 기술 역량이 성장하려면은 기술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고민을 해요, 여러분. 이게 자기만의 기준이 점점 쌓여요. 왜 이 기술을 도입하고 왜 코드 이렇게 짜야 되지? 이걸 계속 고민을 해야 자기만의 기준이 쌓이면서 그게 실력이 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짜면 그냥 그게 성장으로 반영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또 A, B 기술 막 비교해보고 하다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단점이 있고 하면 트레이드 오프들도 알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 개발해서 재밌는 게 나중에 가면 결국 정답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야 나중에 이런 고민의 시간이 쌓여서 좋은 시니어 엔지니어가 됩니다. 질문과 고민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 이해. 여러분이 왜라고 질문하면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개발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마찬가지겠죠. 제대로 이 기술을 검증하고 기술이 정말 왜 필요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 파봐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왜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이게 여러분 좀 공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기획자가 하루는 여러분 보통 기획자랑 일을 많이 하겠죠, 백엔드 엔지니어들은. 자, 근데 기획자가 기획서를 막 밤새 열심히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여기 뭔가 좀 구멍이 있고 애매한 거예요. 그럼 기획자분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순수하게 내가 이거 정말 왜 해야 되네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밤새서 만들어왔는데 뭔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요가 이렇게 들려요. 이거 왜 이따구로 해요? 이따구로 해왔어. 약간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한국의 이 뉘앙스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방어적이 돼요. 여러분이 기획자로 생각해 보세요. 개발자가 갑자기 그냥 대충 훑어보더니만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고, 코드 리뷰가 왜 잘 안 되냐, 여러분. 코드 리뷰 할 때 옆에 개발자 코드를 봤는데 개떡같이 짜는 거야, 사실. 막 이상하게. 그래서 하지만 나는 너무 궁금해, 왜 이렇게 개떡같이 짰는지.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코드를 왜 이렇게 작성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순수해. 이거 왜 이렇게 짰어요? 물어보는데 그분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짜소리로 들리는 거지? 나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지. 왜 이렇게 개떡같이 짜소리로 들리는 거지? 자, 이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로 내가 그렇게 들으면 사람 방어적이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서로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획자랑도 이제 소통이 끊어지고 팀에 있는 개발자랑도 소통이 끊어지고 이제 망하는 거지. 점점 망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제가 기가 막힌 마법의 단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요 단어입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말은 첫 번째 대전제가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존중하는 사람한테만 이 말을 해요. 여러분 고민 있는데 아니 내가 진짜 싫어하고 내보다 더 약간 별로인 사람한테 이런 고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뭔가 인정하는 사람한테 고민에 대한 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한테 고민이 있다고 오면 왠지 나를 존중하는 것 같고 들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왠지 내 편인 것 같고. 그래서 기획자가 막 기획서를 써왔어요. 내가 보니까 막 구멍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기획서 보고 나서 고민한 것들을 좀 생각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기획자님한테 기획자님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해요. 그럼 기획자님께서 일단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기획서를 봤는데 이런 부분이 좀 요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기획자 입장에서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개발자 생각에는 이거 대충 이렇게 하면 코드 거의 작성 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 기획자가 또 덥석 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코드 작성 안 하고 대충 어드민에서 어드민 기능으로 대충 해가지고 이제 완료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코드를 개떡까지 짰어도 개발자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코드 스타일 이런 게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개발자도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없고 서로 존중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더 쓸게요. 이제 내가 리더라면 여러분 중에 리더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리더라는 게 굉장히 여러 방향이에요. 여러분 밑에 한 명 있어도 리더고 같은 동년배되어도 여러분 좀 더 비즈니스를 잘 알고 있으면 리더인데 리더는 100번 질문해도 100번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 왜냐면 여러분 보통 그러거든요. 팀장님들이 보통 내가 설명했는데 너 왜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라고 하면 거의 제가 볼 때 한 90%는 그 팀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리더가 설명 못한 건데 그게 왜냐면은 그렇거든요. 이제 리더는 컨텍스트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말하는 건 그 중에서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만큼의 그 배경의 컨텍스트를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듣는 사람은 대부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번 자주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고 뭔가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이거 말한 나의 잘못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에 올 때 대부분 다 걸러서 뽑잖아요,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개발할 수 있는 사람 뽑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술과 비즈니스 관점에서 다 누군가 물어볼 때 굉장히 잘 설명해 주라 요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항상 왜라는 근본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 깊이가 생깁니다. 결국 좋은 시니어는 기술이든 비즈니스든 깊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왜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고민이 쌓여서 깊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볍게 마지막으로 주니어 시절에 자주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요거 워낙 많은 들은 거여서 제가 이제 답을 해드릴게요. 이제 성장하기 좋은 환경은 뭔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드리면은 확실히 좋은 환경과 안 좋은 환경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본인이 잘하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라 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뽑았던 친구들의 사례를 봐도 되게 안 좋은 환경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원석이 좋은 거야. 근데 진짜 좋은 환경에 와서는 그 친구들을 응원하고 밀어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리더로 성장을 하고 조직 안에서 정말 큰 일들을 해내고 정말 좋은 시니어로 성장하는 케이스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씨앗 비유라는 게 그게 참 좋은 비유인데 그냥 굉장히 단순한 비유여서 좋은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씨앗을 어디 콘크리트 밭이나 모래에 두면 잘 못 자라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이 튼튼한 씨앗들이 많이 있는데 못 자란단 말이에요. 좋은 흙밭에 가면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좋은 흙밭이란 게 뭐냐라는 건데 이게 좋은 환경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좋다기보다는 일하기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에요. 옛날에 좋았던 조직일 수 있어요. 계속 바꿔가고 개선하고 장애들도 해결해가면서. 근데 어느 시점에 그게 굳어져가지고 우린 더 이상 이런 걸 바꿀 수 없어. 이건 우리 프로세스대로야 라고 하면 이제 그 조직은 사실 좋은 조직이라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이 도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큰 대기업 중에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뭔가 고민하고 도전할 때 응원해주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에요.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할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응원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조직에 갔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배달의 민족이었어요. 저는 우영에 가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고 다른 그 전에도 성장을 했겠지만 그때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들어보니까 인프란 같은 회사도 그렇게 좋은 회사더라고요. 예, 잘 성장하더라고요. 구성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CTO님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홍보를 해드려야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과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이 좀 잘 진행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잘 돼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고민을 하거든요. 든 게 없으면 사실은 고민을 안 해요. 그냥 구글이나 대충 검색하고 그냥 코드를 붙여넣고 하면서 저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나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짜지. 고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 개발 속도가 안 나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친구들 일단 개발 구조를 짤 때 이 친구 막 설계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것도 있고 막 또 뭐 개발자에 또 스프링 공부를 했더니 뭐 이런 방법들이 있던데 하면서 막 뭐 OCP를 지켜야 되나 막 머리가 복잡한 거죠. 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최대한 단순하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되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택해서 실행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생각만 해도 답이 안 나요. 그리고 뭔가 실제 만들어 봐야 더 나은 구조가 보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추상화와 구체화를 넘나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구체적인 걸 해야 더 좋은 추상화가 보이고 좀 추상을 해야 또 더 좋은 구체적인 그림들이 보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이제 예를 하나 드릴 텐데 제가 책을 쓸 때 3분만 더 쓸게요. 네, 제가 책을 쓸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답처럼 와서 목차를 먼저 쓰고 그걸 쓰면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죽어도 목차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8개월 정도 책을 어떻게든 썼죠. 구체적인 내용을 쓰고 나니까 책을 다시 써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목차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쓰고 나니까 목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추상적인 게 정리가 되고 추상적인 걸 정리를 하다 보면 또 구체적인 게 정리가 되고 이 사이클을 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차라리 단순하게 하고 하면서 고민하는 게 훨씬 빠를 때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개발해두면 추상화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처음부터 막 이상하게 막 짜놓으면 나중에 추상하기 더 어렵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최적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또 모 개발자의 또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강의를 들었더니 또 막 CQRS라는 게 있고 막 커맨드랑 쿼리를 분리하고 하면서 막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막 카프카 레디스 막 도입하고 막 복잡하게 했는데 서비스를 오픈했더니 트래픽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나중에 이제 그냥 알고 보니까 그냥 DB 인덱스 하나 붙거나 그냥 읽기 DB 하나 붙이면 끝날 상황인데 그냥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어설픈 최적화가 개발 유지 보수 비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요. 저는 이런 조직을 되게 많이 봤었고 이런 오버 엔지니어하는 엔지니어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조직의 개발 생산성을 엄청 저하시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는 최적화도 여러분 항상 단순하게 제일 좋은 거는 최적화를 안 하는 거. 네. 최적화를 안 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오픈하고 성태사하면서 조금씩 필요한 거 늘려가는 거, 필요에 의해서 늘려가는 거 이런 것들 추천하고요. 근데 아키텍처도 최대한 단순하게 시작을 해야 돼요. 뭐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거 여러분 나중에 해야 돼요. 이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조인으로 하면 그냥 1분이면 해결할 문제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하는 순간 수십 배의 개발 비용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가치가 있을 때 도입을 해야 돼요. 결론은 고민은 하되 정말 내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고민하는데 우리 상황에 맞게 일단 최대한 단순하게 시작을 하자. 그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발도 빨리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급한 마음과 거북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거나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진실을 알아야 돼요. 일단 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백엔드 엔지니어가 왜 연봉을 많이 받느냐? 누구나 진입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임금이 떨어집니다. 자 이거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어차피 마음만 급하고 잘 안 돼요. 왜냐? 인간은 하나의 CPU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이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어차피 내가 이 공부했다가 저 공부했다가 저 공부하면 여러분 어차피 안 돼요.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 때문에 다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번잡하게 하면 내가 뭔가 전진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결국 사람은 뭔가 내가 하나씩 뽀개면서 가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전진하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 느낌이 들어야 내가 회사에서의 업무도 즐겁고 다시 공부하는 것도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막 컨텍스트 스위칭만 마음만 급해서 하면은 이제 시간만 가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도 저도 뭐 다 똑같습니다. 저도 비슷했고 가끔 업무가 너무 복잡하게 많을 때도 있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을 때도 있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싹 정리하고 일단 뭐부터 할지 그냥 쭉 그냥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씩 어차피 내가 다 못해. 그래 나의 CPU는 하나야 라면서 하나씩 뽀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거북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거북이가 된다 생각하고 하나씩 하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차라리 더 그게 잘 될 거예요. 더 전진하는 느낌 들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속도를 너무 빠른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학습을 할 때도 그래서 막 2배속 돌리고 막 1.5배속 많은 분 2배속 막 마음이 급한 분은 3배속까지 돌려가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굉장히 이미 잘 아는 사람이야. 내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그냥 정보만 몇 개 획득하면 돼.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그냥 대충 컨텐츠를 소비한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막 2배속으로 돌려서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이게 표면적인 기능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깊이에서 원리를 배우고 뇌에서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냅스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거를 그럼 내가 실무에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막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연결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돌리면 보통 망해요. 왜냐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이 학습의 속도가 빠르면 뇌에서 그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받고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냥 계속 겉핥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고 뜯어보고 만들어보고 해야 뇌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하나씩 정리해서 단계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